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알렉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하루하루를 별다른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삶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함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낡은 철학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이론을 다루고 있었고 그중 하나인 영원 회귀가 유독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지금의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라는 도전적인 문구가 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알렉스는 그날 밤 머리를 베개에 묻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삶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나는 이 상태로 만족할 수 있을까? 뭔가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던 그는 잠에 들었고 꿈속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이상한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엔 두 갈래 길이 있었고 그 앞에는 9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알렉스를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반복이자 앞길의 단초이다. 내 삶은 이 두 경로를 통해 반복되겠지만 어느 길을 걷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네. 첫 번째 길은 지금 그의 삶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조롭지만 안정된 별다른 높낮이 없는 매일매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길은 다소 험난했지만 새로운 도전과 경험, 알렉스가 일찍이 꿈꿨던 세상의 다양성이 가득했습니다. 깨어난 알렉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첫 번째 길을 그대로 걷지는 않겠다. 대신 두 번째 길의 도전을 택해야겠다 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는 당장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과 상의하여 농장에서 자립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도 그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이상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지 않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알렉스의 삶은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끊임없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삶이 반복될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알렉스는 점차 자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평생에 걸쳐 배운 것들을 자서전으로 남겼습니다. 그 책은 마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알렉스의 이야기 속에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이 녹아있어 독자들에게 당신의 삶이 다시 온다면 과연 똑같이 살겠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렉스는 영원 회귀라는 무한 반복의 사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작은 마을을 넘어 넓은 세상에까지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반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람은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자원 배분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유한 가족은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들은 벗어나기 힘든 가난의 굴레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야 마을의 요정 세라가 등장했습니다. 세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시각을 바꿔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라는 마을 회관의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마법 같은 새로운 시도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세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마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모두 눈을 감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어보세요. 여러분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가족,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모두 잊으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세라의 마법을 경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고 상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실제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누구나 모든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봅시다. 세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사회 구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부유할 수도, 건강할 수도,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세라의 안내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그 어떠한 역할도 자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하며 사회의 규칙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발언할 때마다 개를 보였고 다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자신의 이득을 주장했을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배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일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했고 그들은 마법의 시간 동안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병에 걸린다면, 내가 재능이 없어서 직업을 구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에 따라 사회 제도의 원칙을 신중히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마을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주의에서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한 끝에 마침내 새로운 사회 계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확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모두가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의 필요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세라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룬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무지의 베일을 넘어 이제는 눈을 떠도 여러분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고 그들의 결심이 빛나는 마을을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롤스의 철학이 실천되는 작은 천국이 되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이 마을이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베일 속 세상의 경험이 각지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데 영감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세라는 사람들에게 무지의 베일을 넘어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뉴욕의 번화한 거리에서 몹시 독특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도덕 철학자들이 무대에 올라 각각 자신들이 믿는 정의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시민들에게는 자신이 지지하는 철학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같이 주목을 받은 것은 되었지만 당황스럽게도 누군가가 저명한 철학자들의 이론을 패러디하는 장난스러운 극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이들은 존 롤스의 철학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흰색 가면을 쓰고 있었고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시작된 정의 경쟁을 막연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상징하며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을 모른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가면이 덜 쓰여 얼굴이 보이자 사람들은 또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다 보여 라는 말을 외치며 야유를 보냈죠. 이어서 등장한 인물들은 로버트 노지기, 자유지상주의 모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토지 경계선을 설정하며 여기저기 밧줄을 쳐놓고 이게 내 공간이야 라며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뜬금없이 당신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는 자아를 지킵니다. 보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되며 관중들 사이에서 웃음파가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나친 소유권 주장이 지닌 모순과 코미디적 요소의 폭소를 터뜨렸죠. 마침내 마이클 샌델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 소방관, 선생님, 농부, 그리고 IT 전문가까지 사회의 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각자 나의 일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며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상징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복장을 칭찬하며 당신이 있어, 우리가 있어 라는 구호를 외쳤고 모의 마을회의를 즉석에서 열어 공동체 개선을 위한 정책을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참여를 유도했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까요? 라며 관중과 소통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장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멈추고 이제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가 정말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죠. 캠페인이 끝났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모여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노지게 밧줄로 금지된 영역을 조심스럽게 넘어서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개그로 시작된 이 장면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소동은 그저 웃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와 정의에 대해 각성하게 만드는 특별한 시도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렇게 뉴욕의 시민들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철학의 여운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그들이 자랑스러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벤다무스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벤다무스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에 매료되어 이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로 나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벤다무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중대한 질문들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우리는 매번 어떻게 해야 최대의 행복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불행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재미있는 실험을 해봅시다. 벤다무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 동물원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각자 하나의 동물이 되어 최대한 많은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벤다무스는 여러 가지의 동물을 예로 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우로 변신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우는 날렵하고 영리하며 숲속의 모든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우는 날마다 사냥을 통해 자신의 식량을 얻으며 모험을 즐기니까요. 그러나 만약 이 여우가 지나치게 많은 토끼를 잡아먹으면 숲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우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어느 선까지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벤다무스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거북이다. 거북은 느리고 온순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살아가면서 장수를 누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우와 거북으로 변신한 여러분은 각각 어떤 행동을 통해 행복을 극대화할 것인가요? 모든 동물들이 함께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적당량의 토끼만 잡아야 해요. 라고 한 사람이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거북은 여유를 즐기며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벤다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대화가 공리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하죠. 그 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확철이 되자 그들은 서로 더 많이 나누고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벤다무스는 장터에서 시작된 그 작은 대화가 마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마을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